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종종 그 대중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조용한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되곤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진짜 중요한 변화는 아주 조용히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파급력 있는 문서를 통해서 그동안 전통금융의 변방에만 머물던 스테이블 코인이 드디어 금융의 심장부죠. 제도권 증권 중개업자, 즉 브로커 딜러의 장부 안에서 과연 어떤 취급을 받기 시작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특별한 지식 탐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현업에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화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오늘 살펴볼 이 강의의 핵심을 관통하는 한 문장부터 확실하게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습, 2% 헤어컷은 스테이블 코인이 브로커 딜러의 운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방향 신호입니다. 자, 이 복잡한 개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호스트님께서 짚어주신 그 방향 신호라는 표현이 현재 시장이 마주한 상황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규제 당국에 자주 묻는 질문, 즉 FAQ 문서에서 숫자 하나가 살짝 바뀐 것에 불과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냥 텍스트 업데이트 정도로 보일 수 있죠. 맞아요. 하지만 전통금융의 뼈대를 이루는 그 규제 자본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이것은 명백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2%라는 숫자 이면에 숨겨진 실무적 의미와 향후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아주 깊이 있게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 사건의 타임라인부터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2026년 2월 19일이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트레이딩 앤 마켓 스태프가 대중을 위해 공개하는 FAQ 문서에 아주 흥미로운 신규 문항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네, 바로 브로커 딜러의 순자본 계산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증권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브로커 딜러가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 계정으로 보유할 때 이것을 레디마켓, 그러니까 즉각적인 시장이 존재하는 자산으로 취급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중에 더 큰 쪽의 시장 가치에 2% 헤어컷을 적용해서 장부에 기록하더라도 스태프 차원에서 이해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건데요. 전문가님, 이게 정확히 어떤 맥락인가요? 이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먼저 브로커 딜러가 마주하고 있는 규제 환경의 그 특수성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 특수성이요? 네. 브로커 딜러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고객의 자산, 그리고 채권자의 자금을 다루는 주체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을 굴리는 곳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은 이들에게 아주 가혹한 질문을 매일같이 던집니다. 당장 오늘 회사가 문을 닫고 모든 자산을 청산하더라도 고객과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100%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는가? 이것을 매일 증명하도록 강제하거든요. 매일요? 와, 빡빡하네요. 네, 이게 바로 증권거래법상의 순자본 유지 규정이라는 겁니다. 넷 캐피털 룰이라고도 부르죠. 아, 순자본 유지 규정. 우리 청취자분들도 전통금융에서 말하는 그 헤어컷이라는 개념, 즉 리스크를 대비해서 자산 가치에 적용하는 할인율 개념은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겁니다.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자산을 급하게 내답할 때 장부 가격 그대로 현금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금매로 넘기면 가격이 후려쳐지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당국이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서 일종의 안전마진을 깎고 계산하도록 강제하는 장치인데 중요한 건 이 보수적인 브로커 딜러 장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헤어컷을 적용하는 잣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거든요. 정확합니다. 헤어컷이 높으면 장부상 가치가 확 쪼그라들어서 순자본 계산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쓸모없는 자산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번처럼 아주 낮게 책정된다면 거의 현금성 자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단순히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브로커 딜러 입장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 회사의 공식적인 장부에 올려놓고 실제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가라는 그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 근본적인 룰이 바뀌기 시작했다는데 엄청난 의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굴리기 위한 핵심 언어인
규제 자본의 언어 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드디어 편입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업계가 이렇게 열광하는 거네요. 이게 사업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하나 생깁니다. 숫자가 참 많은데 왜 하필 2%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전 실무 현장에서는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사실상 100% 헤어컷에 가깝게 취급하는 아주 보수적인 접근이 지배적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과거의 그 100% 헤어컷이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시면 이번 조치의 극적인 변화를 확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0%면 다 깎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부상에서 가치를 100% 깎아버린다는 것은 100달러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어도 규제 자본상으로는 0달러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훌령은 운영자산으로 전혀 활용할 수 없었죠. 장식품이나 다름없었어요. 맙소사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최근 SEC 위원회 코멘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 100% 헤어컷은 리스크 관리라기보다는 사실상 해당 자산을 아예 보유하지 말라는 징벌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입니다. 괘씸죄 같은 거군요. 코인 들고 있지 마라, 이런. 맞아요. 그런데 이번 가이던스를 통해서 그 수치가 2%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2%라는 숫자는요. 전통 금융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단기 자금의 피난처로 꼽히는 머니마켓 펀드, 즉 MMF 수준의 헤어컷과 정확히 정렬되는 아주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MMF 수준이요. 와, 머니마켓 펀드 수준의 헤어컷이라면 전통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준향금성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거나 다름없는 아주 엄청난 대우네요. 네, 엄청난 격상이죠. 업계가 이 2%라는 숫자를 보고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준현금 취급을 향해 가는 공식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너무 명확해집니다. 결국 100에서 2로 숫자가 확 줄었다는 그 단편적인 사실보다는 월스트리트를 지배하는 가장 견고하고 보수적인 언어, 규제 자본의 지도 위에 스테이블 코인의 좌표가 처음으로 딱 찍혔다는 사실이 핵심인 건군요. 아주 훌륭한 통찰이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냥 와 하고 만족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 숨겨진 함정이 있나요? 함정이라기보다는 디테일이죠. 공개된 FAQ 문서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들면 시장의 포지션 운영 방식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두 가지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두 가지나요?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 당국이 이를 레디마켓이 존재하는 자산으로 보겠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레디마켓이요? 네. 특정 자산에 레디마켓이 존재한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브로커 딜러가 위급 상황 시에 시장에 내다 팔면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유동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당국이 공식적으로 시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오,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과거의 불신을 일정 부분 거두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진짜 치열한 고민을 안겨주는 부분은 바로 두 번째 디테일,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아, 계산 방식이요? 앞서 오키닝 브리핑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노네팅 성격의 계산 방식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단순히 상계, 그러니까 퉁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둘 중 더 큰 쪽의 시장 가치의 2%를 통째로 적용한다는 그 기술적인 요건 말이죠. 이게 실무 트레이딩 데스크 입장에서는 자본 효율성에 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카지노의 베팅 시스템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네, 좋아요. 일반적인 네팅, 그러니까 상계가 허용된다면 내가 100달러를 걸고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80달러를 반대로 걸었을 때 이걸 퉁치고 남은 20달러의 노출에 대해서만 리스크 가중치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본 부담이 훨씬 덜하죠. 그렇죠. 20달러에 대해서만 마진을 잡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 퉁치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 허락을 안 했다. 네, 딴 돈과 이른 돈을 상계하는 게 아니라 네가 테이블에 올려놓은 가장 큰 판돈 자체, 즉 100달러 전체에 대해서 2%의 안전 마진을 쌓아라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단박에 이해가 됩니다. 혜택이 문은 열어주었지만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주 깐깐한 잣대를 유지하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브로커 딜러들이 무턱대고 롱숏, 양방향으로 레버리지를 막 일으키면서 포지션을 키우다가는 상계가 안 되기 때문에 묶여야 하는 자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제도를 열어주되 시장의 과열은 통제하겠다는 당국의 아주 정교한 설계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규제 자본의 혜택을 주면서도 그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전이를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참 똑똑하네요, 당국도. 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이 현 시점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이 강력한 혜택이 지금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수천 개의 모든 스테이블 코인에게 주어지는 백지수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그러면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지갑 속에 있는 이름 모를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들까지 갑자기 월스트리트의 운영 자산으로 격상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이번 가이던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에 아주 엄격하게 정의된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좁은 범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 이 요건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까다롭다고 들었는데요. 네, 규제 당국이 제시한 허들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문서에 명시된 필수 조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반드시 미국 달러 USD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른 통화는 안 되는군요. 네, 둘째, 발행자의 구조 자체가 기존의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통제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익명의 발행자는 원천 배제됩니다. 투명해야 한다는 거네요? 셋째, 1달러의 가치를 항시 보장하기 위한 엄격하고 투명한 준비금 요건을 갖춰야 하고요. 넷째,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지연 없이 달러로 교환해주는 환매 정책이 명문화되고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까다롭네요. 이게 다인가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다섯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요건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음을 외부 독립기관을 통해 매월 검증받는 어테스테이션, 즉 검증 체계가 실질적으로 가동되어야 합니다. 와, 조건들을 쫙 나열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시장의 패러다임이 진짜 완전히 뒤집혔다는 게 피부로 체감됩니다. 과거 암호화폐 강세장에서는 사실 우리 코인이 거래소 유통량이 제일 많다. 아니면 우리 탈중앙화 생태계가 가장 크다. 이렇게 외치는 게 핵심 경쟁력이었잖아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기술적 혁신성이나 단순한 유통량 규모보다는 전통 금융권의 보수적인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제도권 스펙, 그리고 규제 친화력이 최우선 진입 장벽이 되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간의 치열한 경쟁 무대는 단순한 유동성 점유율 싸움에서 제도권 인프라 탑재 경쟁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누가 더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 규격을 완벽하게 맞추고 신뢰할 수 있는 환매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느냐가 승패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야를 한 단계 더 확 끌어올려서 빅픽처를 그려볼 차례입니다. 왜 하필 브로커 딜러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브로커 딜러의 장부에 편입되는 것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넘어서 이 전통 금융 생태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떤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까? 이걸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배관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배관 구조요? 네. 증권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매수와 매도를 연결하는 결제, 그리고 정산, 또 그 과정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유동성 공급이 필수적이잖아요. 이 모든 핵심 인프라를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심장이 바로 브로커 딜러입니다. 증권시장이 혈관 같은 존재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통금융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무엇입니까? 바로 실물자선의 토큰화, RWA와 블록체인 위에서의 온체인 정산입니다. 국채나 주식 같은 전통자선들이 토큰 형태로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토큰화된 증권이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아주 즉각적으로 거래되는 시장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현재의 아주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병목 현상이요? 네, 증권은 온체인상에서 1초 만에 소유권이 깍 이존되는데 그 증권을 매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은 여전히 며칠씩 걸리는 구시대의 은행 결제망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물건은 바로 받았는데 돈은 3일 뒤에 빠져나가는 셈이네요. 그렇죠. 결제와 정산의 시차가 발생해버리면 토큰화의 혁신은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온체인 정산 생태계가 온전히 작동하려면 증권의 이동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블록체인 네이티브 환경에 존재하는 현금성 자산 레이어가 반드시 필요해지는 겁니다. 아하, 그 온체인상의 현금성 자산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동안은 브로커 딜러들이 정산용 현금으로 이걸 막 쓰고 싶어도 100% 헤어컷이라는 규제 자본의 무거운 족쇄 때문에 제도권 장부에 올릴 수조차 없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규제 자본이 허용하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쓸 수 없었던 자산이 이번 2% 헤어컷 조치로 드디어 그 꽉 막힌 병목 현상을 뚫고 나올 수 있게 된 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상 숫자 몇 %를 깎아주는 기능적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온체인 정산 생태계의 도약을 꽉 가로막고 있던 가장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연 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월스트리트의 심장부, 브로커딜러의 대차대조표 위에 핵심 인프라로 탑재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길을 열어준 신호탄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와, 이 문서 한 장이 왜 월스트리트의 수문을 여는 열쇠인지 이제 여러분도 명확하게 이해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를 기획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냥 장밋빛 전망에만 취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냉정해야죠. 규제의 틈새를 다룰 때는 언제나 과대 해석을 경계하는 차가운 이성이 필요하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가이디언스의 한계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시장은 종종 긍정적인 신호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한계점을 여러분께 분명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이 문서의 법적 지위입니다. 이것은 SEC의 공식적인 규정 자체를 뜯어고친 법률 개정안이 절대 아닙니다. 실무 스태프 차원의 가이던스에 불과해요. 아, 법이 바뀐 게 아니군요. 네, 당분간 브로커 딜러가 2%로 회계 처리를 해오더라도 우리 스태프 선에서 당장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일종의 소극적 허용, 노 액션에 가깝습니다. 정치적 지형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기조가 싹 뒤집힐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률로 영구히 딱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일종의 임시 통행증 같은 뉘앙스라는 점,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 이 가이던스의 적용 범위가 오직 브로커 딜러의 자기 계정 보유 포지션에만 엄격하게 한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계정이면 본인들 돈 굴리는 장부 말이죠? 맞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객 자산의 수탁 문제나 일반 거래소 이용자들의 예치금 규제 등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규제 이슈들과 이것을 마구잡이로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코인 규제가 전면적으로 다 풀렸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명백한 확대 해석입니다. 오직 자기 계정에만 해당된다. 다른 규제 완화 이슈와 섞어서 착시 효과를 일으키면 안 되겠군요. 마지막 세 번째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셋째, 앞서 거듭 강조했던 바와 같이 대상이 오직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좁은 범주에 국한됩니다. 규제 당국이 제시한 그 촘촘하고 까다로운 스펙을 완벽히 충족하는 스테이블 코인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나 안 끼워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향후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가 저 비좁고 엄격한 요건을 통과해서 월스트리트의 장부안으로 가장 먼저 입성할 것인가로 귀결될 것입니다.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한계점들을 짚어보니 오히려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모니터링해야 할지 뼈대가 확실히 잡히는 기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룬 이 방대한 지식을 여러분의 실제 투자와 시장 분석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향후 우리가 추적해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 5가지를 빠르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던져보죠. 우선 시장에 존재하는 코인이 페이먼트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스펙을 진정으로 갖추었는가를 검증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마케팅 용어로서의 1:1 패깅이나 백서상의 약속을 넘어서 실제로 달러 기반의 튼튼한 준비금을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매월 회계법인 등 외부 기관의 어테스테이션 보고서가 명확하게 대중에게 공개되는지 팩트 체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류부터 떼어봐라 이 말씀이군요. 이론적인 조건 검증이 끝났다면 두 번째 포인트는 실전 도입 여부입니다. 서류상 완벽하더라도 실제 플레이어들이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대형 브로커 둘러나 월스트리트 기관들이 자신들의 순자본 장부에 즉 실제 운영 자산으로 해당 코인을 담기 시작했다는 실질적인 도입 사례가 나오는지를 끈질기게 추적해야겠습니다. 현장에서의 채택률이 결국 진짜 가치를 증명하니까요. 그리고 이와 직결되는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환매와 유동성이 실제로 빠르고 원활하게 작동하는가입니다. 유동성 생명줄이죠. 평상시에는 누구나 다 빠른 정산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브로커 딜러에게 유동성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닥치거나 뱅크론 조짐이 딱 보일 때 홈페이지에 적힌 문서상의 속도가 아니라 실제로 대규모 환매가 막힘없이 처리되는지 그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 탄력성, 정말 예리하고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네 번째는 규제의 진화 방향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2% 기준이 일시적인 스태프 가이던스를 넘어서 현장 감사원들이 수용하는 굳건한 감독 관행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아주 예리한 시각이십니다. 금융산업규제기구인 파이네라 등 실제 감사를 담당하는 주체들이 브로커딜러의 장부를 깐깐하게 들여다볼 때 이 2% 헤어컷을 업계의 확고한 표준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인정해주는 단계로 넘어간다면 비로소 이 가이던스가 실체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대망의 5번째 체크리스트.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더 거대한 룰메이킹으로 나아갈 것인가. 궁극적으로 증권거래법상의 룰 1호스3-1 그 자체를 공식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나 의회 차원의 포괄적인 스테이블코인 입법으로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최종 과제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오늘의 광고 시간입니다.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말 한 번쯤 하시죠? 검색해도 우리 회사가 예전처럼 안 뜨는데요. 근데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객이 검색창보다 먼저 AI에게 묻습니다. 여기 믿을만해? 어디가 더 좋아? 그리고 AI가 그 답을 정리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 브랜드가 AI 답변에 안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AI가 참고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구조, 문서, FAQ, 신뢰 신호가 홈페이지에 부족하면 AI는 인용할 자료가 부족한 브랜드로 판단하고 제외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에디메스의 AI 검색 최적화 서비스입니다. 에디메스는 AO, GO, SEO를 통합해서 웹, AI, 검색 채널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쪽이에요. 첫 번째, 기존 홈페이지를 AO 기준으로 구조화합니다. 메타, 스키마, 핵심 정보 구조를 잡고 AI가 가져가기 쉬운 FAQ와 요약 흐름을 설계합니다. 두 번째, 신뢰도를 올리는 콘텐츠를 배포합니다. 가이드, 비교, 절차, 체크리스트처럼 고객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콘텐츠로 쌓으면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이 콘텐츠는 그대로 바이럴 확산으로 이어지게 설계합니다. 즉, 검색이 잘 되게 만드는 콘텐츠가 동시에 퍼질 만한 콘텐츠가 되도록 설계하는 거죠.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경쟁은 순위가 아니라 인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몽에서 에디메스를 검색해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쉼없이 달려온 오늘 강의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와 기술적 디테일 속에서도 딱 한 문장만 머릿속에 확실히 담아가시면 됩니다. 2% 헤어컷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이 브로커, 딜러, 순자본 규정의 언어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논의를 마치며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제도권 진입을 굳게 가로막던 거대한 문턱은 한층 낮아졌고 월스트리트가 요구하는 스펙과 기준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과연 어떤 발행자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저 좁고 까다로운 문을 가장 먼저 통과하여 브로커딜러의 운영 자산이자 월스트리트의 정산용 현금성 자산 레이어로 실제 편입되는 승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 냉철한 시각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